서준이를 출산한 지 딱 일주일 되는 저녁이었어요. 산후조리원 면회실 소파에 앉아 일주일 된 서준이를 안고 있는데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 산후조리원에 찾아오는 거였죠. 조리원 비용이 얼만데 이런 데까지 왔어? 집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고생했다거나 축하한다거나 하는 말은 없었어요. 첫 마디부터 돈 얘기였죠. 분유값, 기저귀값이 그렇게 많이 나간다는데 거기까지 생각해봤어? 애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드는데? 저는 제왕절개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은 몸으로 혼자 아기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자 술 냄새가 나기 시작했죠. 일주일 만에 처음 보는 아이 앞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돈 얘기를 하고 있는 남편을 보며 저는 슬슬 한계에 다다랐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한숨만 나올 뿐이었죠. 당신도 아빠니까 같이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남편의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내가 애까지 봐야 해? 낳은 사람이 키워. 그 한마디가 면회실 공기를 얼려버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처음에 생각해봐도 도저히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고 그제야 알았죠. 이 결혼은 가정이 아니라 책임 회피의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제가 무엇을 결심했는지, 갓난아이를 품은 엄마의 한이 어떻게 서리는지를 말이에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정현입니다. 저는 충북 진천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대학에서 컴퓨터 교육과를 나왔고 결혼 전까지는 작은 회사에서 행정 일을 했어요. 남편 강도연을 만난 건 지인 소개였습니다. 중견 물류회사 영업과장이라는 직함, 또박또박한 말투, 계획적인 성격이 믿음직스러워 보였죠. 결혼 전 남편은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가정을 꾸리면 달라질 거야. 아빠답게 해볼게. 그 말을 믿었어요.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도 남편은 기뻐했고 산부인과 검진에도 몇 번 함께 갔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기를 넘어서면서 남편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거래처 술자리가 잦아졌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저 승진을 준비하느라 바쁜 거라고 생각했죠.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제왕절개를 권유받았습니다. 태아의 위치 때문이었어요. 수술 전날 밤 남편은 회사 일이 있다며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미안해, 내일 수술 끝나면 바로 갈게라고만 했죠. 저는 혼자 수술 동의서에 사인했고 혼자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수술 당일 저녁에야 꽃다발 하나 들고 병실에 왔습니다. 축하해. 고생 많았어. 그 말뿐이었어요. 아이를 안아보지도 않고 이름도 제대로 짓지 않은 채 회사 일 때문에 먼저 간다며 15분 만에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꼈어요. 아빠가 된 사람 같지 않았거든요.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건 출산 이틀 후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몸이라도 추스려야 한다며 비용을 보태주셨어요. 남편은 그 돈이면 집에서 몸조리하고 나머지는 애 키우는 데 쓰는 게 낫지 않냐고 말했지만 결국 어머니 뜻을 꺾을 수는 없었죠. 조리원 생활은 고요했습니다. 다른 산모들은 남편과 가족들이 자주 찾아왔지만 저는 대부분 혼자였어요. 간호사들이 아기를 돌봐주는 시간에 저는 제왕절개 상처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었습니다. 밤에 아기가 울 때마다 혼자 달래며 생각했어요. 남편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일째 되던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면회 시간에 맞춰 조리원에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죠. 왔어요?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남편은 소파 반대편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조리원 비용이 얼만데 이런 데까지 왔어. 집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축하도 격려도 아니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도와주셨어요. 몸을 추스려야 아기도 제대로 돌볼 수 있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유값, 기저귀값 생각해봤어? 애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드는데. 나도 회사에서 승진 경쟁 중이야. 지금 돈 쓸 때가 아니라고. 저는 아기를 더 꽉 안았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은 술자리를 마치고 온 거였죠. 당신도 아빠니까 같이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확 굳었어요. 내가 애까지 봐야 해. 낳은 사람이 키워. 면회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기가 제 품에서 작게 울음을 터뜨렸고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죠. 나 내일 출장 가. 조리원 끝나면 연락해.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왕절개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슴이었습니다. 낳은 사람이 키워.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결혼 전 아빠답게 해볼게라던 사람이 출산 6일 만에 책임을 내팽개친 거였습니다. 새벽에 아기가 울었어요. 저는 몸을 일으켜 아기를 안아달랬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은 척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리원 원장님께 퇴소 일정을 앞당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원장님은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하며 만류했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이곳에서 더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출장을 핑계로 연락도 끊었고 저는 혼자 아기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무거워졌거든요. 퇴소 당일 저는 짐을 챙기며 친정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 집에 갈게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알았다, 고만하셨어요. 남편에게는 문자 한 통만 보냈습니다. 진천으로 내려갑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죠. 택시를 타고 조리원을 나설 때 저는 아기를 품에 안은 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도권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면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 결혼은 끝이구나. 남편은 제가 며칠 삐친 것쯤으로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낳은 사람이 키워라는 말이 제게 준 건 상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선언이기도 했죠. 그래, 내가 키울게. 당신 없이도. 진천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친정집 마당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와 계셨어요. 어머니는 아기를 안아주시며 눈물을 삼키셨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짐을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서재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셨습니다. 퇴직 전 중학교 행정실장으로 일하시며 기록하던 습관이 남아 계신 분이었죠. 아버지는 노트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연아, 앞으로 사위가 하는 말, 보내는 문자, 입금 내역 전부 기록할 거다. 감정으로 싸우면 진다. 기록으로 가야 해.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도망친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거리를 둔 거라는 거요. 친정집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아기 옷까지, 분유통, 기저귀 몇 팩.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어요. 어머니는 방 한쪽에 요를 깔아주시며 천천히 몸 추스려라고 하셨지만 저는 천천히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했거든요. 남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진천으로 내려간 뒤 사흘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없었습니다. 저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버지께서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셨죠. 도연 씨, 정연이와 아기 생활비 보내주십시오. 답장은 하루가 지나서야 왔습니다. 바쁩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아버지는 그 문자를 캡처해서 노트의 날짜와 함께 기록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생활비는 오지 않았고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서라는 핑계만 되풀이했어요.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책임질 생각이 없구나. 어머니는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셨지만 저는 알았어요. 딸이 산후 회복도 안 된 몸으로 친정에 와서 아기를 키우는 모습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지. 아버지는 말수가 적으신 분이지만 서재에서 노트를 펼쳐놓고 날짜별로 기록하시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병원비 영수증, 조리원 입소 날짜, 남편이 면회 온 시간과 했던 말들까지 빠짐없이 적으셨어요. 정연아, 이건 언젠가 쓸 날이 온다. 감정은 흐려지지만 기록은 남는다. 아버지의 그 말씀이 제게 힘이 됐습니다. 아기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어요. 밤마다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제왕절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몸으로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였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셨지만 제 손으로 직접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낳은 사람이 키우라던 남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키운다. 당신 없이도 한 달이 지나자 몸이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제왕절개 상처는 여전히 당겼지만 걸을 수 있었고 아기를 안을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지? 대학에서 컴퓨터 교육과를 나온 게 떠올랐어요. 결혼 전 회사에서 행정 일을 하며 문서 작성, 엑셀,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을 가르쳐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 경험이 쓸모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진천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강사 모집 공고가 있었습니다.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강사. 조건은 간단했어요. 기본적인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고 설명을 쉽게 할 수 있으면 됐습니다. 저는 이력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보냈죠. 며칠 뒤 평생학습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을 보러 오라고요. 저는 어머니께 아기를 맡기고 읍내로 나갔어요. 오랜만에 외출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출산 전보다 훨씬 수척해졌고 눈가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평생학습관 담당자는 중년 여성이었어요. 윤혜림 씨라고 했습니다. 경력이 있으시네요. 근데 아기가 어리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어머니가 봐주십니다. 강의 시간만 맞춰서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또박또박 대답하자 혜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일단 한번 해보시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시작합니다. 주 2회 1시간씩이에요. 그렇게 제 첫 강의가 정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함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하지만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연아, 언제까지 친정에 있을 거야? 집으로 돌아와. 우리 다시 잘해보자. 저는 문자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누구한테 온 거야? 남편이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셨죠.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다음날 아버지께서 노트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남편이 보낸 문자 내용과 날짜가 기록돼 있었어요. 정연아, 이 사람은 생활비는 안 보내고 돌아오라고만 하는구나. 기록해둬라. 나중에 쓸 날 온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기록, 습관이 제게도 전염되기 시작했어요. 저도 작은 수첩을 하나 샀습니다. 남편이 보낸 문자, 전화 내용, 입금 여부를 날짜별로 적기 시작했죠. 첫 강의 날이 왔습니다. 평생학습관 강의실에는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어르신 10명이 앉아 계셨어요. 저는 떨렸지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스마트폰 교육을 맡게 된 오정현입니다. 어르신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저는 천천히 스마트폰 화면을 켜는 법부터 시작했습니다. 문자 보내는 법, 사진 찍는 법, 카카오톡 설치하는 법. 하나하나 설명하며 직접 해보도록 도왔죠. 수업이 끝난 뒤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손주한테 문자 보내고 싶었는데 이제 할 수 있겠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지 몰랐어요.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분유를 먹이고 재워주셨지만 아기는 제 품에 안겨야 편안해했어요. 저는 아기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어. 그런데 그날 밤 남편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생활비 보내달라고 장인어른이 계속 문자 보내시는데 나도 형편이 어려워. 회사에서 실적 압박받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문자를 읽고 코웃음을 쳤어요. 형편이 어렵다면서 술자리는 계속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답장 대신 그 문자를 캡처해서 제 수첩에 붙였어요. 일주일 뒤 남편에게서 1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아기 분유값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저는 그 입금 내역도 캡처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노트에 적으셨죠. 생활비 명목 10만 원 입금. 출산 후 40일 만에 첫 입금. 그 기록들이 쌓여가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은 끝이고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고요. 강의는 계속됐습니다.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다루는 모습이 점점 능숙해졌고 저도 가르치는 일에 자신감이 붙었어요. 윤혜림 씨가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정연 씨, 수업 준비 정말 꼼꼼하게 하시네요. 어르신들 반응도 좋고요. 다음 달부터 한글 문서 작성 강의도 맡아보시겠어요?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의가 늘어나면 수입도 늘어날 테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지인을 통해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고요. 아내가 애 핑계대고 친정에 내려가서 동네에서 컴퓨터나 가르치고 있대요. 제대로 된 일도 아니고. 그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비웃어라. 나는 계속 할 테니까. 밤마다 아기를 재우고 나면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다음 강의 자료를 준비하고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화면을 캡처해서 문서로 만들었어요. 한글 프로그램으로 표를 만들고 글씨 크기를 키우고 그림을 넣었습니다. 그 시간이 고됐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줬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기록을 이어가셨습니다. 남편이 보낸 문자, 입금 내역, 전화 통화 내용, 모든 게 날짜와 함께 노트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이게 언젠가 무기가 되겠구나.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주 4회 강의를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아기를 돌봐주시며 응원해 주셨어요. 아기는 100일을 넘겼고, 제 품에서 방긋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을 볼 때마다 저는 다짐했어요. 이 아이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겠다. 남편은 여전히 생색내듯 한 달에 한 번씩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끔 문자로 물었어요. 언제 집으로 돌아올 거야?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께서 답장을 보내셨죠. 아이 양육비를 제대로 보내십시오. 그렇게 저는 친정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거리를 둔 거였습니다. 100일이 지나고 아기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면서 저도 강의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진천읍 평생학습관에서 시작한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수강생이 늘어났고 윤혜림 씨는 제게 한글 문서 작성 강의뿐 아니라 엑셀 기초 강의까지 맡겼습니다. 정연 씨, 어르신들이 정연 씨 수업 듣고 나서 자신감이 생겼대요. 손주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사진도 전송하시고 이번엔 엑셀도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엑셀은 제가 잘하는 분야였거든요. 결혼 전 회사에서 매출 정리, 재고 관리 같은 일을 할 때 엑셀을 많이 썼었죠. 새로운 강의를 준비하며 저는 깨달았어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건 복잡한 함수가 아니라 일상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이라는 거요. 가계부 만들기, 용돈 기입장 정리하기, 간단한 표 그리기. 그런 걸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어요. 선생님, 우리 집사람이 시장에서 좌판 하나 하는데 매출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혹시 그런 것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그 질문에 저는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뿐 아니라 장사하는 분들에게도 컴퓨터 실무가 필요하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시장 상인분들 모아서 강의 열어보시죠. 그렇게 진천읍 문화센터에서 소상공인 대상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5명이었어요.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시는 분, 과일 가게 하시는 분, 작은 문구점 운영하시는 분들, 모두 컴퓨터는 처음이거나 거의 못 다루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실무 중심으로 가르쳤어요. 전단지 만들기, 가격표 인쇄하기, 매출 엑셀로 정리하기, 재고 관리표 만들기, 하나하나 직접 해보도록 했습니다. 상인분들은 처음엔 서툴렀지만 금방 익숙해졌어요. 자기 장사에 바로 쓸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문구점 하시는 조태식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장사하는 사람한테 바로 돈 되는 수업이에요. 우리 상인회에 얘기해 볼게요. 정식으로 강의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상인회 강의까지 이어졌습니다. 수강생이 15명으로 늘었고 강의료도 조금씩 올랐어요. 저는 처음으로 제 힘으로 돈을 버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지인을 통해 또 소식이 들려왔어요. 도연 씨가 술자리에서 그러던데 아내가 동네에서 컴퓨터 학원 선생 비슷한 거 한다고, 애 핑계대고 제대로 된 일도 안 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각했어요. 비웃어라. 나는 계속 할 테니까. 강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분유를 먹이고 놀아주셨지만 아기는 제 얼굴을 보면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아기를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자. 밤이 되면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다음 강의 자료를 준비하고
상인분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전단지 템플릿, 가격표 양식, 매출 정리 엑셀 파일.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어서 수강생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윤혜림 씨가 제게 제안했습니다. 정연 씨, 강의 정말 잘하세요. 수강생들 만족도가 높아요. 이번에 정식 프로그램으로 확대해보면 어떨까요? 평생학습관 정규 강좌로 올리고 홍보도 제대로 해보죠.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회가 왔다는 걸 느꼈거든요. 정규 강좌가 시작되자 수강 신청이 몰렸습니다. 20명 정원이 금방 찼고 대기자까지 생겼어요.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불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정현 강사님. 그 호칭이 낯설면서도 뿌듯했어요. 하지만 그즘 남편에게서 이상한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연아, 네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지만 애는 제대로 키우고 있는 거지. 저는 문자를 읽고 어이가 없었어요. 생활비 한 푼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서 육아를 걱정하는 척하다니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께서 기록하셨죠. 육아 간섭 문자. 생활비 미지급 상태에서 남편의 문자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네가 벌어서 다 감당할 수 있어? 제대로 못 키우면 나도 생각이 있어. 아빠 권리도 있으니까. 그 문자들을 보며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은 제가 자립하는 게 두려운 거구나. 자기보다 높아질까 봐 걱정하는 거구나. 저는 그 문자들을 모두 캡처했습니다. 아버지의 노트에 날짜와 함께 기록됐어요. 남편이 보낸 협박성 메시지, 양육 간섭, 생활비 미지급 내역. 모든 게 증거로 쌓여갔습니다. 강의는 계속됐습니다. 상인분들은 제가 만들어준 양식을 실제 장사에 써보고 효과를 봤다고 말했어요. 선생님, 매출 정리하니까 장사가 눈에 보여요. 뭐가 잘 팔리고 뭐가 안 팔리는지 알겠어요. 전단지 만들어서 돌렸더니 손님이 늘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지 몰랐어요. 조태식 씨는 상인의 모임에서 제 강의를 적극 추천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필요한 수업이에요. 쓸데없는 이론 없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무만 가르쳐요. 정연 선생님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입소문이 퍼지면서 제 강의는 진천읍을 넘어 인근 지역까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남편의 문자는 더 날카로워졌어요. 네가 뭘 하든 상관없지만 애한테 문제 생기면 책임은 네가 져야 해. 나도 아빠야. 양육권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어. 그 문자를 읽을 때마다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솟았어요.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 저는 그 문자들을 모두 저장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정연아, 이 사람은 겁을 주려는 거야. 하지만 우리한테는 기록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노트에는 이미 수십 장의 기록이 쌓여 있었어요. 남편이 보낸 문자, 입금 내역, 통화 내용, 폭언 당시 상황. 모든 게 날짜와 함께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대신 생각했습니다. 계속 가자. 더 높이 올라가자. 밤마다 아기를 재우고 나면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강의 자료를 준비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했어요. 상인분들에게 온라인 판매 시스템도 가르쳐보면 어떨까? 택배 송장 출력, 주문 관리, 고객 응대. 그런 실무까지 확장하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너진 아내의 자리 대신 다시 제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정연. 그 이름이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강의가 확대되면서 수입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게 됐어요. 남편이 보내는 10만 원, 20만 원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아기 분유를 사고 기저귀를 사고 어머니께 생활비를 드렸어요. 어머니는 받지 않으려 하셨지만 저는 꼭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번 돈이에요. 받아주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 딸, 정말 대견하다. 그 말씀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즈음 남편에게서 생활비 입금이 끊겼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보내던 10만 원, 20만 원조차 오지 않았어요.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 양육비 보내주세요.
답장은 이틀 뒤에 왔습니다. 요즘 회사 형편이 안 좋아. 나도 어렵다.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회사 형편이 안 좋다면서 지인들과 술자리는 계속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캡처해서 아버지께 보여드렸어요. 아버지는 노트에 기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연아, 이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가 왔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진천읍에 있는 작은 법률사무소였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노트와 제 수첩, 그리고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갔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이 정말 꼼꼼하시네요. 병원비 영수증, 입금 내역, 문자 내용까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이 가능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정신적 학대, 부부 공동생활 파탄, 모두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양육권도 당신 쪽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남편이 양육권을 주장하면요? 기록을 보세요. 출산 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양육비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면접교섭권도 행사하지 않았고요. 법원은 실제로 아이를 키운 사람을 우선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혼 소송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감정 싸움으로 가면 지칩니다. 기록과 사실로 가야 해요. 당신은 이미 그걸 준비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조정 신청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저는 아기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니까요. 일주일 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를 받았다는 거였어요. 정연아, 이게 뭐야? 이혼을 하자고?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갑자기 왜 이래? 우리 다시 잘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면 생활비라도 제대로 보내셨어야죠. 출산 후 지금까지 얼마나 보내셨는지 아세요? 제 말에 남편은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아이는 제가 키울게요. 당신은 법적으로 정해진 양육비만 보내주세요. 정연아, 진정해.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만날 필요 없어요. 법원에서 봐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고요. 아내가 애를 이용해서 돈벌이만 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엄마가 아니에요. 양육권도 제대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저를 나쁜 엄마로 만들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대신 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펼쳐봤어요. 남편이 보낸 협박성 문자, 양육비 미지급 내역, 출산 직후, 폭언 당시 상황. 모든 게 날짜와 함께 기록돼 있었습니다. 정연아, 걱정하지 마라. 우리한테는 증거가 있어.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조정 날이 왔습니다. 법원 조정실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조정위원 두 분이 앉아 계셨고 저와 남편은 각자 변호사와 함께 자리했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출산 후 양육비를 얼마나 보내셨나요? 남편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요. 그게 전부인가요? 회사 형편이 어려워서. 조정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제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병원비 영수증, 입금 내역, 문자 기록. 모든 게 날짜와 함께 정리돼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출산 후 4개월 동안 총 60만 원을 보내셨네요. 이게 전부입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산후조리원 비용은요? 장모님이. 병원비는요? 그것도. 조정위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으셨네요. 그런데 양육권을 주장하시는 건가요?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정위원이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시려면 먼저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기록을 보면 책임을 방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정은 1시간쯤 이어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이혼에 동의했고 양육권은 제게 주기로 했어요. 대신 법적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매달 보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정실을 나올 때 남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제 끝이에요. 양육비만 제때 보내주세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 나눌 말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안도였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로워진 거였어요. 어머니께서 아기를 안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강의 자료를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 볼까? 진천읍에서만 강의하는 건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확장하면 전국 어디서든 제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거였어요.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컴퓨터 실무. 장사하는 사람도 혼자 배워 바로 쓰는 강의. 그렇게 저는 최악의 순간을 지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조정이 끝난 뒤 저는 본격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천읍 상인분들에게 가르쳤던 실무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전단지 만들기, 엑셀 매출 정리, 택배 송장 출력, 온라인 주문 관리. 장사하는 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내용만 골라서요. 문제는 촬영이었습니다. 집에 스튜디오 같은 건 없었고 장비도 없었어요. 저는 친정집 작은 방 한쪽에 책상을 놓고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고정했습니다. 조명은 스탠드 2개로 해결했고요. 그렇게 즉석 스튜디오를 만들었어요. 첫 영상을 찍던 날이 기억납니다. 아기를 재우고 밤 11시쯤 촬영을 시작했어요. 화면에 제 얼굴이 나왔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정연입니다. 오늘은 한글 프로그램으로 간단한 전단지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강의실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달랐거든요. 하지만 계속 찍다 보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한 영상을 찍는데 서너 시간이 걸렸어요. 중간에 실수하면 다시 찍어야 했고 편집도 직접 해야 했습니다. 무료 편집 프로그램을 찾아 독학했어요. 자막 넣기, 장면 전환, 효과음 넣기. 하나하나 배워가며 영상을 완성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첫 영상이 완성됐어요. 제목은 장사하는 사람도 10분 만에 배우는 전단지 만들기였습니다. 저는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상인분들 단체 카톡방에 링크를 공유했어요. 다음날 아침 휴대폰에 알림이 가득했습니다. 상인분들이 댓글을 남긴 거였어요. 선생님, 영상 정말 이해하기 쉬워요. 집에서 다시 보면서 따라했더니 진짜 되네요. 다음 영상 언제 올리세요? 그 댓글들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거다. 저는 일주일에 2~3개씩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엑셀 매출 정리, 가격표 인쇄, 재고 관리 표 만들기, 카카오톡 채널 개설, 온라인 주문 받는 법. 모두 상인분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진천읍 상인분들이 다른 지역 상인들에게 공유했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했습니다. 조회수가 100, 1000, 만을 넘어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댓글에 질문이 쏟아진 거예요. 선생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온라인 쇼핑몰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엑셀 고급 기능도 배우고 싶어요. 저는 일일이 댓글에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정식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만들어 볼까? 저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검색했어요. 유료 강의를 올릴 수 있는 사이트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웹사이트 제작은 처음이었지만 무료 템플릿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 같았어요. 저는 밤마다 노트북을 켜고 웹사이트 만드는 법을 독학했습니다. 유튜브 튜토리얼을 보고 블로그 글을 읽으며 하나씩 따라했어요. 한 달쯤 걸렸습니다. 드디어 제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완성됐어요. 장사하는 사람도 혼자 배워 바로 쓰는 컴퓨터 실무. 사이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강의를 패키지로 묶었어요. 기초 과정, 실전 과정, 고급 과정. 각 과정마다 10여 개의 영상이 들어갔고 실습 파일과 양식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가격은 과정당 5만 원으로 정했어요. 오프라인 강의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죠. 사이트를 열고 상인분들께 공지했습니다. 첫날 5명이 수강 신청을 했어요. 이틀째는 10명, 사흘째는 20명. 일주일 만에 100명이 넘는 수강생이 생겼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만든 강의를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듣고 있다니요. 댓글과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온라인 주문 시스템 만들었어요. 매출 정리가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다음 강의도 기대할게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하지만 육아와 촬영을 병행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밤에도 자주 깼고 저는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낮에는 아기를 돌보고 밤에는 영상을 찍고 편집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살아있었어요. 어머니께서 걱정하셨습니다. 정연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몸 상하겠다. 괜찮아요, 어머니. 지금 아니면 못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어요. 멈추면 안 됐습니다. 조태식 씨가 어느 날 제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진천소상공인협의회에서 정식으로 강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온라인 창업 실무 교육이요. 지자체 지원 사업이라 강의료도 괜찮아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와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면 수입도 늘고 인지도도 높아질 거였어요. 그렇게 저는 강사에서 대표로 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집 작은 방에서 시작한 일이 이제는 사업이 됐어요. 주문 알림이 울릴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하지만 그중 남편에게서 또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정연이가 아이 데리고 친정에 가서 이상한 사업에 빠졌대요. 애는 제대로 못 키우고 돈벌이만 한다던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어요. 대신 생각했습니다. 계속 비웃어라. 나는 계속 올라갈 테니까. 저는 영상을 더 열심히 찍었습니다. 새벽마다 노트북을 켜고 강의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소상공인, 문서관리 양식, 온라인 창업 가이드, 세금 신고, 기초. 장사하는 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수강생은 계속 늘어났어요. 100명, 200명, 500명, 어느새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조교를 1명 고용했어요. 진천읍에 사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분이 댓글 관리와 수강생 문의를 도와주셨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생활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게 됐거든요. 남편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로 보내는 50만 원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어요. 저는 그 돈으로 아기에게 좋은 옷을 사주고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고 강의 장비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스마트폰 대신 제대로 된 카메라를 샀고 조명도 새로 장만했어요. 마이크도 좋은 걸로 바꿨습니다. 영상 퀄리티가 올라가자 수강생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어요. 선생님, 영상 화질이 좋아졌어요. 목소리가 더 잘 들려요. 강의 내용도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댓글들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길이 맞구나. 밤마다 아기를 재우고 나면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다음 강의를 준비하고 수강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했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아기를 안으며 생각했어요. 낳은 사람이 키우라고 했지. 그래, 나 키우고 있어. 내 아이도 키우고 내 인생도 키우고 내 사업도 키우고 있어. 그 생각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안정되면서 저는 새로운 기회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천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역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전환 교육을 진행하고 싶은데 강사로 와줄 수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오정현 선생님 강의가 상인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사업에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담당 주무관의 말에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공공기관과 함께 일한다는 건 신뢰도를 높이는 일이기도 했거든요. 강의는 한 달에 4번 각 2시간씩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는 30명 정도였어요. 시장 상인, 카페 운영자, 작은 공장 사장님들. 모두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실무 중심으로 가르쳤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개설, 온라인 주문 관리, SNS 마케팅 기초,
키워드 광고 설정. 하나하나 직접 해보도록 했고 실습 파일도 나눠줬습니다. 강의가 끝날 때마다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점수가 아주 높게 나왔어요. 군청 담당자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음 기수도 꼭 부탁드립니다. 대기 신청자가 벌써 50명이 넘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 강의는 진천을 넘어 인근 지역까지 알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남편이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몇 달 제때 보내더니 어느 날부터 입금이 늦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법원에서 정한 날짜보다 일주일, 열흘씩 늦게 보냈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냈어요. 양육비 기일을 지켜주세요. 답장이 왔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그 문자를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상담했어요.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양육비 지연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계속 기록해두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기록 습관이 여전히 유효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정연이가 아이를 이용해서 돈벌이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엄마가 아니에요. 애는 거의 친정어머니가 키운다던데요. 그 소문이 이혼 조정 때 같이 있던 지인을 통해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저는 처음엔 화가 났어요. 하지만 곧 침착해졌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대신 저는 제 일에 더 집중했습니다. 군청 강의는 물론이고 온라인 강의 콘텐츠도 계속 업데이트했어요. 수강생들의 후기가 쌓이면서 제 신뢰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 충청북도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 단위 소상공인 교육사업에 강사로 참여해달라는 거였어요. 오정현 선생님 강의가 현장에서 반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도내 10여개의 시군을 순회하며 강의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순회 강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기와 떨어져 있어야 하는 시간도 길어지니까요. 하지만 기회였어요. 저는 어머니와 상의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청 사업에 참여하려면 가끔 하루 이틀씩 집을 비워야 할 것 같아요. 괜찮으실까요?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 손주는 내가 잘 볼게. 네가 하고 싶은 일 해라.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청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순회 강의는 한 달에 4번 정도였습니다. 청주, 충주, 제천, 음성, 각 지역을 돌며 소상공인 분들을 만났어요. 강의 내용은 비슷했지만 질문은 다양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인스타그램 마케팅이 효과가 있나요? 블로그는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저는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난 뒤에는 개별 상담도 해줬어요. 제 시간을 아낌없이 쏟았습니다. 수강생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선생님 강의 듣고 온라인 쇼핑몰 열었어요. 블로그 시작했는데 주문이 들어왔어요. 선생님 덕분에 매출이 늘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그런데 그중 남편이 법원 조정 내용을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양육비를 2달째 보내지 않은 거예요. 저는 변호사와 상의했고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 남편에게 경고가 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요즘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어서 실적이 안 좋아서.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강제 집행을 진행했어요. 남편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직접 떼는 절차였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당황하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연아, 이게 뭐야? 회사에서 월급 압류 통지가 왔어. 체면이 말이 아니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를 제때 안 보내셔서 그래요. 앞으로는 자동으로 처리될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 우리 아이 아빠인데. 아빠라면 책임을 다하셔야죠. 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며칠 뒤 남편이 주변에 또 이상한 말을 퍼뜨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연이가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월급까지 압류하고. 엄마가 할 짓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책임은 안 지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신 제 일에 더 집중했습니다. 도청 강의는 계속됐고 온라인 수강생도 2,000명을 넘어섰어요. 저는 이제 강사이자 교육 플랫폼 대표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아기를 안으며 생각했어요. 남편은 거짓말로 저를 막으려 했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있어.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조태식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서울에 있는 중견기업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직원 재교육 프로그램이래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울까지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하지만 기회였어요. 해보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제 제 무대는 진천을 넘어 서울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중견기업 강의는 이혼 후 2년쯤 지났을 때 시작됐습니다. 회사 이름은 물류 관련 중견기업이었어요. 구조조정 이후 남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실무 재교육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제게 말했어요. 오정현 선생님 강의가 실무 중심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을 배우고 싶어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의 자료를 새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엑셀 고급 함수, 데이터 분석, 업무 자동화, 보고서 작성. 회사원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골라 정리했습니다. 첫 강의 날이 왔습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회사 교육장이었어요. 저는 이른 아침 진천을 출발해 차로 2시간을 달려 도착했습니다. 교육장은 넓었어요. 좌석이 100개쯤 있었고 앞쪽에 스크린과 강단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연결하고 자료를 준비했어요. 수강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3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였어요. 표정들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구조조정 후 남은 사람들이라 그런지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출석부를 확인했습니다. 이름들을 하나하나 읽다가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강도현, 제 전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설마. 하지만 이름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을 풀고 강의를 시작하려 했어요. 그때 교육장 문이 열렸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도현이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굳어버렸어요. 저를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순간 당황했지만 곧 침착해졌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늦으셨네요. 앞자리에 앉으세요. 도현은 말없이 맨 앞줄 구석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 썼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디지털 실무 교육을 맡게 된 오정현입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함께 할 텐데 열심히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수강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화면을 켜고 자료를 띄웠어요. 첫 주제는 엑셀 고급 함수였습니다. 강의를 하는 내내 도현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는 맨 앞줄에 앉아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트북도 열지 않고 필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고 강의를 이어갔어요. 함수 사용법을 설명하고 실습 파일을 나눠주고 직접 해보도록 했습니다. 수강생들은 열심히 따라했어요. 하지만 도현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시간 강의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수강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마시러 나갔어요. 도현도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교육장을 나가지 않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연아,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네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었어? 네, 3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열심히 들으세요. 제 담담한 대답에 도현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애는 잘 있어? 네, 잘 크고 있어요. 보고 싶은데. 면접교섭권은 법원에서 정해진 대로 행사하시면 됩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도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다음 강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계속 강의를 이어갔어요. 데이터 분석, 피벗 테이블, 차트 만들기. 하나하나 설명하며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수강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질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이 함수는 실무에서 어떻게 쓰나요? 데이터가 많을 때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저는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도연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전에 자신이 무시했던 아내가 이제는 수백 명 앞에서 당당하게 강의하는 모습을요. 강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역전이구나. 도연은 구조조정으로 밀려나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고, 저는 그를 가르치는 강사가 됐어요. 완전히 뒤바뀐 위치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기가 달려왔습니다. 이제 두 돌이 넘어 걸음마도 제법 안정적이었어요. 저는 아기를 안으며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교육장에서 도연을 봤어요. 어머니는 놀라셨어요. 뭐라고? 도연이가? 네, 그 회사 직원이었나 봐요. 구조조정 후 재교육 받는 사람 중 한 명이더라고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세상 참. 그 사람도 이제 힘들겠구나. 저는 신경 안 써요. 그냥 강의만 잘하고 올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노트북을 열고 필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습도 따라하고 가끔 질문도 했어요. 선생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다른 수강생들처럼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차갑게 대하지도 친절하게 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수강생 중 한 명으로 대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수강생들 사이에서 제 강의 평가가 높아졌습니다. 선생님 강의 진짜 좋아요. 실무에 바로 써먹을 수 있어요. 다른 강의는 이론만 가르치는데 선생님은 실전 위주라 좋아요. 회사 담당자도 만족해했어요. 오정현 선생님 강의 만족도가 90점이 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만든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순간이었어요. 어느 날 강의가 끝난 뒤 도연이 또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연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무슨 얘기인데요?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 구조조정 때 살아남았지만 분위기가 안 좋아. 그건 제가 들어야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차가운 대답에 도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네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줄 몰랐어.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몰랐을 뿐이죠. 그리고 자료를 챙겨 교육장을 나왔습니다. 도연은 뒤에 남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나를 바닥으로 밀어넣었던 남자가 이제 내가 만든 세계의 맨 앞줄에 앉아 있구나. 그게 가장 통쾌한 복수였어요. 3개월간의 교육이 마지막 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강의 날, 저는 평소처럼 자료를 준비하고 교육장에 도착했어요. 수강생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고 도연도 여전히 맨 앞줄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강의 주제는 업무 자동화와 효율성 향상이었어요. 저는 엑셀 매크로, 자동화 도구, 클라우드 협업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수강생들은 열심히 필기했고 실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강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3개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실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걸 배우려는 여러분의 열정이 정말 대단했어요. 수강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수강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회사 담당자가 다가와 감사 인사를 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직원들 만족도가 아주 높았어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담당자가 나가고 교육장에는 도연만 남아 있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정연아. 저는 자료를 가방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나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어요. 무엇에 대해 미안하신 건가요? 출산 후에 너한테 했던 말들, 책임 회피한 것들, 다 잘못했어.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네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줄 몰랐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짓밟았을 뿐이죠.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메고 교육장을 나가려 했어요. 그때 도연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정연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은 산후조리원에서 제게 뭐라고 했죠? 도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낳은 사람이 키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건 홧김이든 진심이든 그 말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당신 말대로 제가 키웠습니다. 제 아이도 키우고 제 인생도 키우고 제 사업도 키웠어요. 제 목소리는 차갑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정연아, 정말 미안해. 나도 힘들어. 힘드시면 열심히 사세요. 전 더 이상 당신의 삶에 관심 없어요. 저는 돌아서서 교육장을 나갔습니다. 도연은 뒤에 남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이제 진짜 끝이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엄마. 돌아보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서 계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정연이 마지막 강의 끝나는 날이잖아. 우리가 응원하러 왔지.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기가 제게 달려왔어요. 저는 아기를 안으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아기가 제 목에 매달리며 말했어요. 저는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도 보고 싶었어. 아버지께서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잘했다. 정연아, 정말 대견하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도연이 건물에서 뛰어나오고 있었어요. 정연아, 잠깐만.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안은 채 부모님과 함께 차로 걸어갔어요. 도연은 멀리서 멈추어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차에 아기를 태우고 운전석에 앉았어요. 백미러에 도연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는 주차장 한가운데 서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백미러 속 도연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엄마, 어디가? 아기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차는 서울을 벗어나 진천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앞길이 환하게 보였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밤이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그래, 빨리 씻고 와라. 밥 차려놨다. 저는 아기를 씻기고 제 몸도 씻었어요. 그리고 식탁에 앉아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기가 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엄마 그렸어. 그래? 엄마한테 보여줄래? 응. 아기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엄마 그림이었어요. 머리가 길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예쁘다. 고마워. 밥을 먹고 아기를 재웠습니다. 아기는 제 품에 안겨 금방 잠들었어요. 저는 아기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낳은 사람이 키우라고 했지. 그래서 난 키웠어. 내 아이도, 내 인생도, 내 사업도. 그리고 이제 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 저는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거실로 나왔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함에 새로운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오정연 선생님, 다음 달부터 전국 단위 온라인 창업 교육 프로그램 강사로 참여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교육부 주관 사업입니다. 저는 메일을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또 찾아온 거였어요. 저는 답장을 작성했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덮었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과거에 저를 짓밟았던 남자는 이제 제 뒤에 남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앞만 보고 걸어갈 겁니다. 제 아이와 제 꿈